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테고 모르는 내용도 있을 텐데 일단 쌤이 막 진행을 하다가 막 깊이 빠져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쭉 연결되는 물리 1하고 물리 2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거든. 그런 내용까지도 있으면 뭔가 우리 교재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필기해주면 됩니다. 필기해주면 되고 이게 딱 고1 과정이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좀 고등 전체 과정 봤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조금 이게 이렇게 발전돼 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일단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으면 되고 그 중에서 쌤이 추가 강의하는 것들만 좀 추가로 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아이들이 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전류라는 개념과 전압이라는 개념과 저항이라는 개념을 몰라서라기보다 기호를 몰라요. 기호를 모르고 단위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전류는 기호로 I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 단어로는 전류는 세다, 약하다라는 표현으로서 intensity라는 단어를 쓰거든. 그거의 약자로 I를 씁니다. 전류는 intensity에서 I라는 기호를 쓰고요. 전압은 voltage, 그래서 V라는 기호를 씁니다. 우리 과학에서 V를 쓰는 기호가 한번 나왔었죠. 운동에서 나왔었지. 운동에서 V는 요딴 식으로 쓰죠. 그죠?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 그치? 똑같은 V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기호를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때 요거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전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항을 레지스턴스, 그래서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호를 먼저 익숙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위로는 전류의 단위는 A를 쓰죠. A를 어떻게 읽어요? 암페어라고 읽죠. 암페어 또는 밀리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밀리라는 단위는 우리가 우유 1000ml가 1리터죠. 그죠? 1000ml가 1리터니까 밀리하고 그냥 리터와의 관계, 밀리암페어와 암페어의 관계가 1000분의 1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고치려면은 10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1000으로 나누면 돼요. 반대로 암페어를 밀리암페어로 고치려면 1000을 곱하면 되겠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 볼트 마찬가지로 얘는 단위가 똑같아요. 똑같이 볼트를 씁니다. 볼트. 그래도 미리볼트라는 단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볼트. 저항의 단위는 사람의 이름을 따는데 오음이라는 기호를 써요. 오음이라고 씁니다. 뭐 따로 써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기호라고 표현을 하고요. 높아. 기호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단위라고 표현합니다. 기호와 단위를 구분해 줄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이제 정의를 좀 볼 건데 전류가 뭐냐 보면은 전하의 흐름. 신청했었나? 그런가? 문자도 안 보이는데? 나는 빼어먹지? 쏘리? 느꼈어. 자, 전류의 정의가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하. 그럼 전하가 뭔지부터 잠깐 보면 전하 그러면은 사극에 나오는 그 전하가 아닌 건 알죠? 그지? 전하가 뭐냐면요. 전기야. 쉽게 말하면 전기인데 전기를 띈 입자를 전하라고 정의합니다. 전기를 띤 입자를 전하라고 정의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를 띤 입자는 양성자라는 입자도 있고요. 그죠? 전자라는 입자도 있잖아요. 양성자를 이제 중등에서는 통틀어서 그냥 원자핵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인 거고 마이너스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를 띤 입자인 거야. 그 중에서 흐를 수 있는 것,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입자는 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입자. 다시 말해서 전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면 플러스를 띤 원자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원자 핵 입자가 있고요. 마이너스를 띤 전하는 전자가 그 정체입니다. 둘 중에서 흐를 수 있는 건 누구다? 전자만 흐를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뗀 원자핵은 흐를 수가 없어. 이유는 간단해요. 무거워서. 전자는 굉장히 가볍잖아. 가벼워서 잘 움직일 수 있다면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하의 흐름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전자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럼 전자의 흐름을 의미하는 전자의 흐름.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원래 정체가 그래. 전류란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전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전류. 원래는. 방향은 좀 이따 얘기해볼게요. 자, 일단 정의는 이러합니다. 정의는 이러해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이 전하가 흐를 수 있게끔 밀어주는 에너지 같은 개념이야. 즉, 다시 말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이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전압이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특강에 나올 내용인데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도 전류라는 게 있는데 유도된 전류도 전압이 먼저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압이 우선이 돼야 되고 전류가 그 뒤로 따라와야 한다는 개념도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뭐 하는 거 이번에는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것 이런 거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전류를 자세히 볼게요. 전류. 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어떻게 흐르냐면 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 전압 발생 장치입니다. 이름이 뭐죠? 전지, 그죠? 전지가 현재 여기 있으니까 전지현 안 할게요. 전지입니다. 전지.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죠? 얘가 왜 플러스고 왜 마이너스인지 알아요? 튀어나왔으니까 플러스인가? 그게 아니라 건전지를 반을 딱 자르면 왼쪽에 전자가 굉장히 많이 이쪽에 모여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플러스 당연히 있겠죠. 플러스도 있겠지만 플러스의 양보다 전자가 훨씬 더 많이 모여있는 쪽이 왼쪽, 마이너스 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전자가 있긴 있는데 왼쪽보다 좀 적게 있는 걸 의미합니다. 적게 있는 걸 의미해요. 플러스의 양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알면 되냐면 우리 책에 그림도 나와 있나요? 자, 요걸 먼저 볼게요. 이렇게 생긴 U자 모양의 관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관이 있는데, 자, 건전지를 무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무슨 장치? 전압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전압이 발생되어야 전류가 흐른다면서요? 그래서 전압이란 이거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오른쪽은 물이 별로 안 차 있습니다. 이거 물이라고 하죠. 물이 차 있는 건 물이 여기는 물이 이만큼 차 있죠. 물이 많이 차 있고 저렇게 차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얘는 수위가 이만큼이고 얘는 수위가 이만큼이잖아. 수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수위의 차이. 이런 상태에서 이 폭을 탁 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치? 물의 흐름이 발생된다는 거야. 얘를 열었을 때 물이 흘러가겠죠? 만약에 요 수위와 요 수위의 차이가 없었다면, 같은 높이였다면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겠지. 다시 말해서 물의 흐름을 발생시킨 건 누구 때문이다? 요 수위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요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수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현합니다. 수위차. 요 수위의 차가 물의 흐름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수위의 차가 물의 흐름을 발생시켰다. 이 수위 차를 나중에 다른 말로 수압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압. 물의 흐름을 이제
그냥 물의 흐름이죠? 물 흐름. 이건 수압이라고, 수위차를 수압이라고 말할 겁니다. 수위차 때문에 수압이 발생하는 거지. 자, 이거를 이제 그림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물을 뭐로 바꾸냐면은 여기다 전자를 가득 채워요. 전자 줍니다. 전자가 별로 없는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이게 이 그림입니다. 전자가 많은 쪽과 전자가 적은 쪽이 있다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로 콕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우르르 흘러가겠죠? 이게 전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자가 여기는 많이 차 있고 전자가 적게 차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위차라고 표현해요. 전위차가 발생해서 전류라는 것이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위차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위차를 수압이라 부르는 것처럼 전위차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전압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바로 전위차를 다른 말로 전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전위차가 전압이에요. 딱 보면은 그래서 요 건전지 안에서 여기 콕을 열면, 만약에 건전지 가운데 콕을 열 수 있다면 얘가 여기로 우르르 흘러가겠죠. 여기는 콕이 항상 잠겨 있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항상 이 전위차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압력이 터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상태에다 뭘 연결해준다? 아주 친절하게 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드디어 이 전자들이 갈 통로가 생겨요. 길.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를 도선이라고 말하죠. 도선이라는 길이 생기면 전자들이 됐다!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자는, 그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 잔뜩 모여있다가 플러스 쪽으로 우르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전자의 흐름이 뭐야? 전자의 흐름이 전류죠. 이게 전류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전류예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들었죠? 안타깝게도 전자는 굉장히 나중에 발견이 돼요. 뭐보다? 전류의 흐름보다. 사람들이 어떤 전류라는 현상, 뭔가 번개가 치면 뭐가 흘러서 뭔가 흘러가지고 사람이 감전되고 이런 거 먼저 발견한 거야. 왜 그런지 몰랐어. 그래서 전기라는 것이 있고 전류가 흐른다는 걸 먼저 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현상에서 우리 뭔가 흘러가서 여기 만약에 여기다가 뭐지 이게? 등을 연결하면, 꼬마 전구 같은 거 연결하면은 막 불이 켜지는 거야. 전기가 흘러서 불을 켜는 현상까지는 알았어.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몰랐고 그냥 뭔가가 흘러간다, 전기가 흘러간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전류라고 미리 전류가 흐른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인지 몰랐겠지. 전류가 왜 흐르는지 몰랐으니까. 그때 잘못 약속을 했죠. 야, 전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약속하자. 일단 안타깝죠. 일단 전류라는 게 있는데 그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것 같아. 일단 그렇게 약속하자. 그 약속을 전제로 굉장히 많은 전기적인 공식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나중에 전자의 존재가 밝혀지고 전자의 흐름이 전류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학계가 난리가 났겠죠?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다? 결국은 둘 다 쓰기로 한 겁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고 약속해서 만든 수많은 공식들과 우리 학문들이 있는데 이거 바꿔버리면 다 뒤집혀버리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 그대로 놔두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라고 하자. 약속을 위한 약속을 또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자의 흐름과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하자라고 한 번 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우리 과학의 흑역사 같아요. 아무리 봐도 설명할 때마다 왠지 흑역사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줘야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바꿔야 됩니다. 이제 흑역사를 끝냅시다. 나중에 바꿉시다, 우리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전류가 왜 흐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전하의 양의 차이,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이차가 크면요, 훨씬 더 전이차가 크면 더 세게, 더 많이 흐르겠죠. 더 세게, 더 많이 흐르겠죠. 저 우리 건전지 보면 1.5V도 있고 더 큰 건 5V, 10V 막 있잖아요. 우리 집에 쓰는 건 220V죠. 이 볼트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이 전이차가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값이 커질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책에도 가운데쯤에 그림 나와 있죠?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적혀져 있는 데는 없네요. 잠깐만. 열심히 시켜내려는데 또 놀까 말까 온것 작가까지 했는데 한 25분에서 20분이나 계속 그래서 머리 감고 나왔는데 그거도 글쎄 얘네들이 그렇게 갔나? 너무 이상해. 됐을까? 어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일 있겠던 것 같은데 책이 내 경지 이틀 어제도 벌써 들었었는데 세개 나왔다고 생각해. 절대 불가능한 걸 활용하는 거 시험처럼만 내일은 안 하나 그냥 이게 영어 수도 있대. 아 근데 맞아 오늘 하잖아. 이런 것도 안 해가지고 왜 그만 보잖아. 제가 신나 선생님이 하나 많이 하셨거든요. 자, 지금 배운 개념이 전류의 정확한 개념이고 전압이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전류가 형성이 되고 전압이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저항은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전하가 나왔으니까 전하량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전하량. 자, 남았고요. 전하량 얘기할 건데, 이 전하량은 왠지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막 느껴집니다. 옛날에 우리 화학 배우면 막 몰 파트 배울 때 숫자 엄청 나오죠.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전하량 파트예요. 전하량은 일단 우리가 친숙하게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럼 6.25 겪어봤죠? 끄덕끄덕 한다. 6.25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잖아요. 그죠? 자, 먼저 기억해야 될 숫자가 1A입니다. 1A. 1A라는 게 전류의 단위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1A 정도의 전류가 몸에 흐르면 어떻게 될까? 죽어. 타서 까맣게 타 죽어버립니다. 저게 어느 정도의 전하량이냐면 기억해야 돼. 1초 동안에 몸속에 1A 흐른다는 건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저 개수 셀 수 있을까? 그냥 어마어마하죠. 자, 생각해봐. 전자가 있어. 아무리 질량이 작고 되게 조그만 전자를 하더라도 저 정도의 전자가 1초 만에 내 몸을 통과하는 거야. 내 몸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저항에 부딪혀서 시커멓게 탑니다. 우리 번개 맞으면 막 까맣게 타는 것처럼 그리잖아. 그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1A는 우리 1000mA잖아요. 쌤이 알기로 한 100mA만 돼도 사람은 쇼크사합니다. 100mA만 돼도. 근데 1000mA? 어우, 빠이.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1A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어때요? 이게 익숙한 숫자가 나오지 않냐? 방금 말한 6.25. 6.25란 전쟁은 6이 나오는 전쟁이다. 보입니까? 어떤 6? 보이죠? 암기하기 좋다는 거예요. 6.25는, 쌤이 키워요. 6.25는,
당연히 18 같은 전적이냐. 절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625 곱하기 10에 18씁니다. 딱 외우기 좋게끔 나와있죠. 자, 이 숫자를 먼저 익숙하고 625 10에 18 굉장히 쉽거든요. 아무튼 625 10에 18이죠. 625 18 요거만 기억해도 625 곱하기 10에 18승 요거만 기억해도 요 1A라는 숫자가 조금 약간은 친숙해지는 숫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걸 바탕으로 해서 뭐 2A가 얼마냐, 뭐 0.5A가 얼마냐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하량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전하량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뭐냐면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안 보이죠? 얘를 좀 지우자. 이런 게 있어요. 전하량 보존 법칙. 이 법칙인데 또 괜히 어려워 보여요.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전하량 보존 법칙.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전류가 출발합니다. 우리 전류 기준 설명할게요. 전류가 출발해요. 전화로 합시다. 전자가 출발해요. 전자가 빵 출발합니다. 1A의 전자가 출발했어요. 이따 보이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빵 출발합니다. 뭘 가지고? 자, 전자가 뭘 날라주는 주체가 되냐면 에너지를 날라주는 주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 건전지 안에는 무슨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냐면 화학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화학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가는 거야. 쭉 갑니다. 뭘 따라서? 도선을 따라 갑니다. 누굴 만나? 꼬마 전구를 만나는 거야. 전구를 만나서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가져가! 자, 전자가 전구한테 뭘 전달한다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저를 가지세요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전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전구는 그 에너지 갖다 뭐 하는 거야?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야? 바로 빛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반짝게 빛을 내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빛을 계속 밝히다가 언젠가 이 화학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요.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가지 못하지. 그럼 에너지를 못 전달하니까 빛에너지로도 전환이 안 되죠. 더 이상 불이 안 켜지는 거야. 이래니까. 그때 우린 뭐라고 표현해? 카톡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 우린 뭐라고 한다? 건전지 다 달았네. 건전지 다 썼네. 그지? 야, 딴 거 사와. 그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건전지를 다 썼네. 라고 말합니다. 다 썼네. 건전지를 다 썼네. 라는 말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 건전지 이거 됐어. 비읍, 지읒 됐어. 방전됐어. 라고 표현하면 방전됐어. 주로 방전이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다 달았을 때 방전됐다는 표현 많이 쓰지. 하지만 써서 다 달아도 방전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하를 띄던 녀석이 전하를 더 이상 띄지 않게 되었을 때 방전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방전되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방전. 자, 그래서 번개가 치는 현상도 일종의 방전 현상이라고 말해요. 번개가 왜 쳐요? 번개 치는 거. 봐봐. 위에는 구름이 있어요. 아래는 땅이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지? 구름과 땅 사이. 공기가 있죠. 공기가 흘러요. 공기가 흐르면서 구름하고 마찰을 하고 땅하고 마찰을 합니다. 근데 대전열 차이 때문에 구름한테는 전자를 줘. 땅한테는 전자를 뺏어요. 공기가. 전자를 뺏고 해줘요. 그래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구름에는 마이너스가 잔뜩 모이게 되고 땅에는 플러스가 모이게 됩니다. 그럼 위에 모인 전자가 어떻게 돼요? 전자, 이거요. 전자가 잔뜩 모여서 구름에 밑에는 전자가 별로 없어. 플러스야. 어떻게 되었어? 전자가 흘러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마치 저 피레침 같은 거 잔뜩 플러스가 잔뜩 모인 것이 피레침 뾰족한 것이거든? 거길 향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 현상을 우리는 번개가 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 위에 잔뜩 모여있던 전자가 내려가 버리는 거니까 뭐야? 전자가 사라지는, 전하가 사라지는 거지. 방전현상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번개 칠 때 막 뭐 몇백만 볼트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볼트 차, 전위 차가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가 모여있고 그렇지 않다. 이 차이가 엄청 크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때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번개를 맞고 살았다 이런 것들은 다행히도 그 전자가 이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전자가 움직인 거잖아. 압력은 엄청 큰데 전자 하나가 빵!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번개를 맞고 안 죽었다는 건 압력은 엄청 큰데 실제 움직인 전자의 개수가 몇 개 안 됐던 거야. 몇 개 안 됐다. 그럴 땐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번쩍거리고 막 섬광은 엄청 클 수 있지만 실제 지나간 전자는 몇 개 안 됐을 땐 죽지 않을 수 있어요. 1A보다 훨씬 적은 개수겠죠. 그지? 1A가 엄청 큰데 번개를 쳤을 때 오히려 1A보다 적게 전자가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런 경우에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전하가 뭔지에 대해서 전하량에 대해서 설명했고 전하량 보존법칙을 해서 방금 하다 말았는데 이 전자가 이 에너지를 날라주고 에너지만 전달하고 전자는 돌아와요. 끝! 이게 전하량 보존법칙이야. 출발한 전자의 개수만큼 돌아와야 한다. 이게 전하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전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뜻이야. 전자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자의 개수는 보존이 되고 에너지만 사라진다라는 개념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그냥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죠? 전하와 전하량에 관해서는 이 정도 숫자에 대한 개념과 이런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연결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은 먼저 끝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저항 얘기 좀 할게요. 저항 얘기할게요. 저항이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뒤에 보면 저항의 연결 나오죠. 저항의 연결. 우리 저항의 연결 파트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풀고 막 어디로 몇 암페어로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때 이제 저항이 가장 우리가 저항이 얼마인지, 전체 저항이 얼마인지, 뭐 부분 저항이 얼마인지 이런 거 구해가지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면 이 내용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항. 저항을 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저는 실험을 하나 할 거예요. 쌤은 저항 설명할 때 항상 졸라맨을 등장을 시켜요. 졸라맨. 키가 큰 졸라맨이에요. 쌤처럼. 자, 여기 있어요. 졸라맨입니다. 졸라맨 머리에 뭐가 써있어요? 마이너스 써있죠. 헬멧 같은데, 얘한테, 야! 너 여기 좀 통과해봐. 단면적 길이를 가진 도선입니다. 이만한 도선을 통과하게 만들 거야. 자, 써보면 길이는 L자리입니다. L자리고 단면적은 ES라고 해요. ES. 단면적 ES입니다. 얘 여기 통과할 때 여기서 부딪힐 거야. 왜 부딪히냐면 전자가 도선을 지나가면 우리 복사해준 프린트에도 나와있지만 맨 위에 보면은 전자가 지나가다가 플러스하고 부딪힙니다. 그죠? 도선을 이루고 있는 것도 원자들이기 때문에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과 부딪혀요. 전자가 가다가 또 다른 원자 핵과 팡 부딪힙니다. 또는 분리되지 않은 원자 자체와 부딪히기도 해요. 책마다 다른데 원자 핵과 부딪힌다. 또는 원자와 부딪혀서 저항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게 뭐냐? 그것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원자라고 말하는 책도 있고요. 원자 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자와 부딪히거나 또는 원자 핵과 부딪혀서 저항이라는 게 발생된다는 거죠. 발생된다는 거야. 당연히 이 안에는 원자와 원자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전자가 가다가 부딪히겠죠. 짜자자자잔 부딪혀서 나오면서 하는 말. 이 졸라맨이 나오면서 하는 말. 아이씨, 저항이 겁나 셌어. 씨. 저항이 얼마였는데? 저항이 R이었어. 라고 하죠. 얘가 느낀 저항을 R이라고 설정해 봅시다. 얘가 느낀 저항을 R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실험이야. 자, 두 번째. 요 졸라맨한테, 야, 힘들었지? 너 어떡하냐? 이번에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단면적은 똑같이 ES고요. 길이를 2배로 늘려줍니다. 졸라맨이 좋아할까?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길이가 2L로 바뀌었고요. 단면적은 똑같이 2S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를 다 퉁퉁퉁퉁 지나오면서 얘가 나온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저항이 더 셌어라고 말할까? 저항이 좀 적었어라고 말할까? 더 셌다고 말하겠죠? 더 길었으니까. 더 많이 부딪혔을 거 아니야? 길이가 2배만큼 길어졌으니까 당연히 저항도 2배만큼 더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느낀 저항은 2R이 자, 1번과 2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 저항에 대한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커진다는 거예요. 비 오는 거? 비가 오다가 유리창에 부딪히죠. 저항을 바꿉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실험이에요. 세 번째는 야, 나 힘들었지? 알았어. 잘못했어. 줄여줄게. 진짜? 줄여줄게. 반으로 줄여줄게. 반으로. L로 줄여줄게. L로 줄여줄게. 대신에 단면적은 같이 줄여줄게.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런 길이는 L이에요. 네, 단면적을 S로 줄인 거. 어떨까? 이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숙여야 돼. 아이씨! 숙여서 지나가야 되나? 숙여서 지나가야 되니까 되게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항을 크게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오면서 하는 말. 저항이 얼마였다? 1번하고 3번 비교했는데 얘가 저항이 R이었지. 얘는 길이가 똑같죠? 단면적이 반으로 주니까 저항이 커진 겁니다. 그죠? 저항이 2R이라고 느낍니다. 얘보다 2배만큼 크게 느낀다는 거지. 그죠?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 저항은 뭐에는 반비례한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단면적이 작으면 저항을 크게 느낀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항에 대한 공식을 유도할 수 있죠. 저항은 는으로 쓸게요. 그냥 저항은 좋아요. 비례식을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상수가 좀 필요한 거예요. 상수. 그 상수값을 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우. 상수값이 아니라 상수값이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이런 공식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로우라는 값은 우리 나중에 뭐라고 배울 거냐면 비저항이라고 배울 거예요. 비저항. 아주 안타깝게도 이름이 비저항이잖아. 저항에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봐봐. 같은 라인이 있죠. 비례야, 비례. 비례 관계거든, 이게? 얘가 반비례잖아. 얘도 비례. 얘도 비례입니다. 저항에 비례한다는 뜻으로 비를 써놨거든? 한국 사람들, 비례라고 뭐야? 비례라고. 아닐 비로 많이 생각해서. 좀 겁나 헷갈려. 다시 말해서 저항과 비저항은 같은 거야. 이해됩니까? 저항과 비저항은 같은 거야. 저항이 비저항과 비례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저걸 아닐비를 생각해서 많이들 틀려요. 아닐비 아닙니다. 비저항, 같은 비례관계라는 거 꼭 나중에 기억해. 지금은 아직 쓸 일이 없지만 물리원에서 나옵니다. 이런 공식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 대한 공식이 이래요. 자, 우리 저항에 대한 공식을 소개하고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오메 법칙하고 연결해서 많이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봐봐. 저항을 결정하는 건 도선의 길이와 도선의 단면적이죠. 그리고 그 도선의 재질입니다. 비저항이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 금이 전기 잘 통하는 거 알죠? 저항이 작은 물질인 거고 구리가 좀 금보다는 전기가 좀 잘 안 통하는 물질이거든. 저항이 큰 겁니다. 비저항이 큰 겁니다. 비저항 값이 큰 겁니다. 비저항이라는 값은 물질의 재질, 도선이다. 도선의 재질이 비저항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다리미가 다리미 있어요. 220V 다리미가 있습니다. 이 다리미 안에 이렇게 도선이 막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다리미의 도선의 길이 결정돼 있죠. 다리미의 도선의 단면적 결정돼 있죠. 다리미 도선의 재질도 결정돼 있죠. 다 결정돼 있는 거 이미. 그죠?
그러므로 다리미의 저항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미 다리미의 저항은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미리 스포할게요. V는 IR이라는 공식이 오메 법칙이거든요. 이 R이 뭐야? 저항이잖아. 저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항은요 I분의 R로 구해요. 그죠? I분의 V로 구해요. 그죠? I분의 V로 구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그럼 저항은 얘하고 비례되네? 전압을 높이면 저항도 커지겠네? 라고 낚시질을 한다. 무슨 말이에요? 딱 공식만 봤을 때는 얘와 얘가 비례관계잖아. 맞잖아요. 야, 전압을 높이면 저항도 커지겠네. 네,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에요? 한번 결정된 저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디다 써요? 그러면 저항을 모를 때. 이 다리미의 저항을 모를 때 여기다가 전압을 200V를 걸어봐. 그랬더니 전류가 10A가 흘렀어. 측정을 해. 그러면 저항이 얼마인 거야? 20ohm인 겁니다. 저항을 모르는 어떤 가전제품이 있을 때 그 가전제품에 이만큼의 전압을 걸었더니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더라. 저항이 이만큼의 처음 저항을 모르는 녀석의 저항을 처음 구할 때 그때만 이 오메 법칙을 적용해서 저항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정해진 저항은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는 길이하고 단면적이니까. 재질이니까. 전압에 따라 저항이 바뀐다?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됩니까? 야, 전류를 줄이면 저항 커지겠네. 이것도 아니겠죠. 그죠?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반비례잖아. 이것도 아닌 말인 거야.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야. 그지? 공식으로 봤을 때는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따진 애들이 있는데, 요거랑 이거랑 상충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 공식에서 저항이 결정돼 있어. 여기서는 저항이 바뀔 수 있잖아요. 얘네들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이거만큼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죠. 쌤이 본 유일한 예외야. 대부분의 물리 공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변형해서 막 쓰면 되거든. 다 적용되거든. 얘만 좀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물리적 공식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이런 게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얘는 그렇게 막 적용하면 안 돼.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쌤이. 오케이. 여기 저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고요. 우리 복사해준 페이지에서 69쪽에 오른쪽 곁까지 6번에 정리되어 있는 게 이거죠. 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우면 되겠다.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봤을 거야. 단면적이 ES고요. 길이가 L짜리 도선 A라는 도선이 있어요. 이 녀석의 저항을 R이라고 한대요. 그죠? 얘를 단면적을 S로 만들어서 길게 늘린대요. 단면적이 줄어들면 길이는 그대로인데 단면적만 늘어날 수 있을까? 아니죠. 길이도 2배로 늘어납니다. 이걸 반 잘라서 옆에 붙인 모습으로 상상해 줍니다. 자, 이 물질을 단면적을 반으로 줄이려고 한다라고 문제에서 줍니다. 당연히 길이가 2배로 길어져요. 그걸 간과합니다. 문제에서 우리를 낚시하려는 것도 이 내용이에요. 단면적만 줄이면 단면적만 팍 줄까? 압축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 이걸 줄줄줄 피는 우리가 차르기 이렇게 있는데 차르기를 이렇게 손으로 꾹꾹꾹 누르면 옆으로 늘어나잖아. 그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걸 B라는 녀석으로 바꾸면 단면적 S로 바꾸면 이 녀석은 저항이 얼마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단면적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저항은 2배가 되죠. 근데 길이가 2배 늘었으니까 또 저항은 2배가 됩니다. 총 저항이 몇 배? 4배가 돼서 답은 4R의 저항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녀석이 저항이 R이었대. 단면적을 반으로 줄일 거래. 그럼 단면적을 반으로 줄이면 저항이 얼마가 될까? 이게 문제야. 4R입니다. 4R입니다. 저항이 4R이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면적이 반으로 줄고 길이도 2배로 늘어날 테니까 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게 저항에 대한 일단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자, 전기 기호는 쌤이 이제 이거 좀 보여주고요. 보여줄 것도 없네. 좀 이따 봅시다. 우리 그 전류계 전압계 하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오메 법칙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항. 또 1시간 됐네. 오메 법칙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옴이라는 사람은 이제 과학자죠. 과학자고 전기를 연구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특별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일단은 도선을 준비를 하고요. 도선에 건전지를 준비를 하는데 자, 이게 건전지의 전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전압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저항을 연결합니다. 전기 기호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항이라고 하고요. 저항을 표현하는 전기 기호고 얘는 전압을 표현하는 전기 기호입니다. 조금 아까 건전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래서 쌤은 처음에 잘못 착각한 게 야 그러면 전기 기호로 바꿨을 때 이게 긴 거고 이게 짧은 거니까 긴 게 마이너스인가? 이러면 안 돼요. 긴 게 플러스입니다.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긴 게 플러스. 이거로 하면 안 돼. 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으로 외우지 않고요. 이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 자르고 옆에 걸 뒤집어서 여기다 붙여. 그래서 플러스를 두 개 붙여서 길어진 거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돌리면 짧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하도 틀려봐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긴 녀석이 플러스고 짧은 녀석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옴이 뭘 했냐면은 여기서 이 도선의 단면을 뚫어져라 눈으로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관찰한다. 뭐 하면서 전압도 바꿔보고요. 저항도 바꿔가면서 다시 도선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한 거야. 첫 번째, 전압을 높여봤어. 전압을 높이면 우리 알겠죠? 전압이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많이 흐르겠죠. 전압을 높였더니 전류도 같이 많이 흘러. 첫 번째 알게 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야 그럼 나 이건 전압은 놔두고 저항을 한번 큰 걸 써보자. 저항을 큰 걸 써보자. 저항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전류가 많이 못 흐르겠죠.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많이 못 흘러. 다시 말해서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많이 못 흐르잖아. 요거 정리한 거거든요. 요거 정리한 식이 옴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I에 대해 정리. 원래 나온 건 I가 전류를 마시니까. 야, 전류란 녀석은 저항에는 반비례하는데 전압에는 비례해. I는 R분의 V라는 공식으로 옴의 법칙을 먼저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I는 R분의 V. 쌤은 근데 이제 암기법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옴이 만든 게 이거 V에 대해 정리해봐. V에 대해 정리하면 IR이 나오거든요. IR. V는 IR. 그래서 암기법으로 옴이 게임에서 사장이 옴이 만든 게임에서 승리, 빅토리 하려면 I를 구출해야 돼요. I를 구출하다 보니까 MP와 HP가 많이 달았어. 뭘 먹어준다? 알약을 먹어주면 됩니다. 미안해. V는 IR 먼저 기억하고 V는 IR이라는 공식을 응용해서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마구마구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 책에는 그걸 그래프로 표현했나? 봐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공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압, 전류.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저항은 또 반비례 관계죠? 저항과 전류라고 하면 반비례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프가 이건데 R은 I분의 V니까 I하고 V가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줍니다. 숫자를 넣을까? 2A의 전류가 흐를 때 뭐 10V가 흘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만 딱 주고서 이 그래프의 통해서 저항을 구해라는 얘기죠. 자,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R은 I분의 V로 구하잖아. 저항은 I분의 V인데 이 그래프에서 I분의 V가 뭐야? I분의 V. 기울기. 그래서 IV, VI 그래프,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2분의 10 그래서 5옴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저항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 이렇게 단순하게 주지 않죠? 거꾸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I를 주고요. 여기다 V를 줘요. 그래프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2A가 흐를 때 10V라고 줍니다. 이건 기울기가 뭐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란 V분의 I가 기울기죠. V분의 I잖아. V분의 I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죠? 역수. 그래서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잖아. 5분의 1. R분의 1이 5분의 1이니까. 그러면 R이 얼마야? 5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거 뒤집어서 많이 우리한테 힘들게 만들어주는 요인입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PPT로 기호부터 정리할게요. 시간 잘 가다.